장례식장 특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국화꽃 향기가 진동하는 제단 위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영정사진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죠. 그런데 그 옆 상주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가 묘하게 허전해 보입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남편 김영수와 아들 박민호, 딱 두 사람뿐이기 때문이에요. 조문객들이 들어오며 힐끔힐끔 며느리의 빈자리를 쳐다보는 시선이 따갑게 느껴집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며느리는 어디 갔느냐고 묻는 것만 같아 영수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식당에 앉아 육개장을 먹으며 나누는 낮은 목소리가 영수의 귀에 가시처럼 박혀옵니다. 아니, 시어머니가 가셨는데 외며느리가 코빼기도 안 보여? 무슨 일이래? 그러게 말이야. 평소에 그렇게 효부라고 칭찬이 자자하더니 다 헛소문이었나 봐. 영수는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짚고 있던 지팡이를 부들부들 떱니다. 옆에 서 있는 아들 민호의 얼굴은 흙빛이 되어 식은 땀만 비 오듯 흘리고 있습니다. 영수가 참다 못해 아들을 향해 나지막하지만 매서운 목소리로 묻습니다. 내 처는 도대체 언제 온다냐?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 안 들려? 민호는 아버지의 눈을 피하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마른 침을 삼킵니다. 손끝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어 보는 사람조차 불안하게 만들 정도예요. 지은이가 갑자기 급한 해외 출장이 잡혀서 비행기 표가 없어서 며칠 걸린대요. 뭐라? 시험이 장례보다 중요한 출장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 당장 전화 연결해봐. 영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며느리의 번호를 거칠게 꾹꾹 눌러봅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전원이 꺼져 있다는 무미건조한 기계음뿐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는 영수의 주름진 눈매가 의심으로 매섭게 굳어집니다. 아들 민호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발만 동동 구르죠. 밤이 깊어지고 조문객들의 발길이 뜸해지자 정막만이 빈소를 채웁니다. 민호는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자꾸만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입니다. 잠시 영수가 국을 데우러 자리를 비운 사이 민호가 구석에 둔 가방을 급하게 뒤적거리는 게 보입니다. 영수는 인기척을 내지 않고 기둥 뒤에서 아들의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가방 깊숙한 곳에서 민호가 꺼낸 건 수북한 하얀 약봉지들이었습니다. 민호는 주변 눈치를 살피더니 물도 없이 약을 급하게 입안으로 털어넣고 씹어 삼킵니다. 그 기이한 모습을 지켜보는 영수의 가슴에 서늘한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아내가 못 와서 미안한 게 아니라 무언가 더 큰 비밀을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보다 하나뿐인 자식에게 속고 있다는 배신감이 영수의 늙은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장례식 이튿날 아침 빈소 입구부터 떠들썩한 통곡 소리가 들려옵니다. 영수의 여동생이자 민호의 고모인 김영순 씨가 불이 나게 달려온 것이죠. 그녀는 오자마자 영정사진을 붙들고 대성통곡을 하더니 이내 매서운 눈으로 상주석을 훑어봅니다. 텅 빈 며느리의 자리를 확인한 고모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해지네요. 그녀는 조문객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큰 목소리로 민호를 향해 삿대질을 해댑니다. 내 처는 시어머니가 죽었는데 어디서 뭐하고 자빠졌다니? 병수바라기 싫어서 도망간 거 아니냐? 민호가 얼굴이 사색이 되어 고모를 말려보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고모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밥을 먹던 친척들과 지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립니다.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고모의 말에 살을 붙여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평소 얌전하던 며느리가
사실은 속이 검은 여우였다는 둥 근거 없는 험담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영수는 머리가 지끈거려 잠시 열을 식히러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칸막이 너머에서 들려오는 남자들의 대화 소리에 그만 피가 거꾸로 솟고 맙니다. 들었어? 며느리가 시어머니 유산 미리 챙겨서 잠적했대. 역시 자식이고 며느리고 돈 앞에서는 장사 없다니까. 영감님만 불쌍하게 됐지. 영수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벽을 쾅 내리칩니다. 곧장 식당으로 돌아온 영수는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옆에 있던 식판을 바닥으로 뒤엎어버립니다. 요란한 굉음과 함께 국그릇이 깨지고 반찬들이 사방으로 튀어 난장판이 됩니다. 놀란 민호가 달려와 영수의 팔을 붙잡지만 영수는 아들의 멱살을 거칠게 휘어잡습니다. 영수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고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사시나무 떨듯 떨립니다. 내 이놈, 당장 가서 그 못된 것을 끌고 와. 내 눈앞에 데려다 무릎 꿇리란 말이다. 민호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만 떨굽니다. 그저 죄송합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죠.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보는 시선이 영수에게는 비수처럼 꽂힙니다. 영수는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가버리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장례가 끝나는 순간 이 괘씸한 며느리와의 연을 반드시 끊어버리겠다고 말입니다. 발인 날 새벽 푸르스름한 안개가 장례식장 주차장에 자욱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곧 아내를 영원히 떠나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영수는 가슴이 먹먹해져 잠시 바깥바람을 쐬러 나왔죠. 건물 뒤편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구석진 곳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바로 아들 민호였습니다. 민호는 벽에 머리를 쿵쿵 찌우며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처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영수는 숨을 죽이고 기둥 뒤로 몸을 숨긴 채 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발, 제발 버텨줘. 지금 가면 안 돼. 나더러 어쩌라고. 아들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고 영수의 귓가에 꽂힙니다. 그 말을 들은 영수의 눈썹이 꿈틀거리며 사납게 올라갑니다. 지금 가면 안 된다니? 돈 들고 도망가지 말라는 소리인가? 아니면 내연녀라도 있는 건가? 영수는 아들의 절박한 통화가 불륜이나 돈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고 확신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잠시 후 운구차가 도착하고 아내의 관이 차가운 짐칸에 실립니다. 하지만 영수는 아내를 잃은 슬픔보다 자식 내외에게 기만당했다는 분노가 더 커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화장터로 향하는 버스 안 영수는 창밖만 응시하며 민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습니다. 민호는 좌불안석으로 손목시계와 휴대폰 화면을 번갈아 확인하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죠. 그 모습이 영수에게는 죄를 지은 사람이 불안해하는 것처럼만 보여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침내 화장장 접수실에 도착하고 아내의 관이 시뻘건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가족들이 오열하는 가운데 영수는 이를 악물고 주위를 둘러보지만 끝내 며느리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장이 진행되는 긴 시간 동안 영수는 품 안에서 변호사의 명함이 든 수첩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유산 상속이고 뭐고 다 엎어버리고 법적으로 해결할까 싶었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아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끝장을 내야겠다. 영수는 수첩을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으며 장례가 끝나자마자 며느리의 집으로 쳐들어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선 서늘한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고 아내의 유골함이 차가운 납골당 안치단에 모셔졌습니다. 친척들은 3일장이 고됐다며 서둘러 귀가 버스에 오르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영수는 그 버스에 올라탈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고쳐쥐고 멍하니 서 있는 아들 민호의 팔목을 낚아채듯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영수의 악력은 여든이 넘은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억세고 강해 민호가 비틀거립니다. 따라와라. 내 오늘 내 처랑 끝장을 봐야겠으니 당장 그 집으로 가자. 민호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영수의 앞을 온몸으로 막아서고 뒷걸음질 칩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는 꼴이 무언가 절대 들키면 안 될 사람 같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안 돼요. 집이 정리가 하나도 안 돼서 엉망이에요. 나중에 며칠 뒤에 제가 모시고 갈게요. 시끄럽다. 집구석 엉망인 게 대수냐? 시어미 보내고 코빼기도 안 비친 게 사람이 할 도리야? 영수는 아들의 구차한 변명을 들은 척도 안 하고 도로변에 서 있던 빈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듭니다. 민호가 억지로 택시에 떠밀려 타면서도 기사에게 길을 빙 둘러가달라고 횡설수설하며 시간을 끄려 합니다. 하지만 영수가 벼락같이 호통을 쳐 기사의 입을 다물게 만들고는 곧장 아들네 아파트로 향하게 하죠. 달리는 차 안에서 영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며느리의 친정으로 전화를 걸어봅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없는 번호라는 차가운 기계음만 반복해서 흘러나올 뿐입니다. 처가 식구들까지 작당하고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는 생각에 영수의 분노는 머리 끝까지 치솟습니다. 어느새 택시가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민호는 차 문을 잠그려는 신용까지 하며 차에서 내리지 않으려 안간힘을 씁니다. 영수는 그런 아들을 한심하다는 듯 노려보고는 문을 억지로 열고 성큼성큼 걸어나갑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내내 민호는 영수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합니다. 현관 앞에 다다르자 민호는 거의 울다시피 하며 영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기까지 합니다. 아버지, 제발이요. 지금 들어가시면 정말 안 됩니다. 제발 제 부탁 한 번만 들어주세요. 영수는 다리에 매달려 통곡하는 아들을 매정하게 뿌리치고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띠띠띠띠 하는 날카로운 전자음 소리가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카운트다운처럼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철커덕하고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와 함께 영수는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을 부서져라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건 퀴퀴한 묵은내와 등골이 서늘해지는 냉기뿐입니다. 거실에는 뜯지도 않은 택배 상자와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마치 도둑이 든 폐가처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가구 위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습니다. 영수는 현관 구석에 가지런히 놓인 며느리의 신발을 발견하고는 눈을 부라립니다. 분명히 집에 있으면서 시어머니 장례식에도 안 오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는 생각에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습니다. 영수가 성큼성큼 안방 쪽으로 다가가 문고리를 덥석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안에서 삐삐 하는 규칙적이고 날카로운 기계음이 희미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죠. 뒤따라 들어온 민호가 사색이 되어 영수의 앞을 다시 한번 가로막으며 절규하듯 외칩니다. 아버지, 제발요. 거기는 안 돼요. 보지 마세요. 비켜라. 이 방 안에 숨겨둔 게 뭐냐? 내 놈들이 작당하고 나를 속여. 영수는 아들을 짐승처럼 거칠게 밀쳐내고
잠겨 있지 않은 방문을 힘껏 열어젖혔습니다. 그 순간 영수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도저히 가정집 안방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방 안은 햇빛 한 점 들어오지 않도록 검은 암막 커튼으로 꽉 막혀 있어 대낮인데도 어두컴컴합니다. 침대 주변에는 산소호흡기와 심전도 모니터, 각종 링거줄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흡사 중환자실을 옮겨 놓은 듯 했죠. 세균을 막으려는 듯 침대 주위에는 투명한 비닐 막까지 쳐져 있어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리고 그 의료 장비들 한가운데에 사람인지 인형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앙상하게 마른 여자가 누워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하나도 없이 삭발을 했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여자. 바로 며느리 지은이었습니다. 침대 옆 간이의자에 앉아있던 낯선 간병인이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라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납니다. 영수는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입을 딱 벌리고 멍하니 서 있을 뿐입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리던 영수의 손에서 쥐고 있던 지팡이가 스르르 미끄러져 내립니다. 툭 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지팡이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집니다. 방금 전까지 펄펄 끓던 영수의 분노는 온데간데 없고 덜덜 떨리는 손끝에는 공포와 충격만이 남았습니다. 간병인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영수의 앞을 가로막고 나섭니다. 외부인이 소독도 하지 않고 이렇게 불쑥 들어오면 환자에게 치명적이라며 밖으로 나가달라고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멍하니 침대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이불 밖으로 힘없이 툭 떨어진 며느리의 팔은 나뭇가지처럼 앙상하게 말라 뼈마디가 도드라져 보입니다. 민호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토해냅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지은이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래요. 이미 손 쓸 수 없는 말기랍니다. 영수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심하게 흔들립니다. 어머니 병세가 악화되던 시기에 며느리도 같이 쓰러졌지만 늙은 아버지가 충격받아 쓰러질까봐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해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독한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면역 수치가 바닥을 쳐서 무균실에 들어가야 했지만 병실이 없어 집을 병실처럼 꾸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간병인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말을 보탭니다. 어르신, 며느님이 시어머니 가시는 길은 꼭 지켜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셨어요. 진통제 맞아가며 일어나려다 쇼크가 와서 응급처치하고 겨우 잠드신 거예요. 영수의 시선이 며느리의 팔뚝을 뒤덮은 시퍼런 멍 자국과 수많은 주사 바늘 구멍에 머뭅니다. 유산을 챙겨 도망간 게 아니라 시어머니 마지막 길을 배웅하려고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민호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아내의 마지막 부탁을 전합니다. 아내는 자신이 아픈 걸 알면 아버지가 편히 못 주무실 테니 차라리 천하의 불효녀로 욕을 먹는 게 마음 편하다고 했다는군요. 영수는 장례식장에서 아들에게 퍼부었던 이혼해라 상종도 못할 인간이다 같은 모진 말들이 비수가 되어 가슴을 후벼 파는 고통을 느낍니다. 자신이 며느리를 욕하고 저주할 때 이 아이는 죽음과 싸우면서도 시아버지 걱정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산소 호흡기를 쓴 며느리의 감은 눈가에서 투명한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려 베개를 적십니다. 의식은 없어도 시아버지가 왔다는 걸, 그리고 억울했던 마음을 알아줬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영수는 죄책감에 숨이 턱 막혀 떨리는 손을 뻗어보지만 혹시나 균이라도 옮길까봐 며느리의 손을 잡지도 못하고 허공에서 멈칫거립니다.
민호가 방 한구석에 있는 서랍장을 뒤적거려 꼬깃꼬깃해진 편지 봉투와 낡은 휴대폰 하나를 꺼냅니다. 떨리는 손으로 영수에게 건넨 그 편지는 며느리 지은이가 정신이 혼미해지기 전 마지막 힘을 짜내어 쓴 것이었죠. 글씨는 지렁이가 기어가듯 삐뚤빼뚤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어머니 가시는 길에 술 한 잔 못 올리는 불효녀를 용서하세요. 저 없어도 우리 아버님 끼니 걸으시면 안 돼요.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도 시아버지의 밥상을 걱정하는 며느리의 마음에 영수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어 민호는 죽은 어머니가 쓰던 낡은 폴더폰의 녹음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내의 쉬어 빠진 목소리가 방 안가득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보, 지은이 병원비, 내 쌈짓돈 다 털어서라도 낼 테니 제발 우리 아가 좀 살려주소. 영수는 마치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아내는 며느리가 아픈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영감이 충격받을까봐 무덤까지 그 비밀을 안고 간 것입니다. 녹음기 속 아내의 목소리는 점점 물기 어린 울음으로 변해갑니다. 영감, 나 없다고 우리 며느리 미워하지 마소. 내 며느리가 아니라 불쌍한 내 막내딸이요. 부디 예뻐해 주소. 아내의 유언과도 같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영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바닥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는 균이 옮을까봐 차마 만지지도 못하던 며느리의 앙상한 손을 덥석 잡고 얼굴을 파묻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영수의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며느리의 손을 적십니다. 아가, 내가 미안하다. 이 못난 시애비를 용서해라. 내가 죽일 놈이다. 영수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통곡하자 잠잠하던 심전도 모니터의 기계음이 삐삐삐 하고 요란하게 울립니다. 놀란 간병인이 환자의 바이탈 수치가 위험하다며 지금 당장 안정을 취하게 해야 한다고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그 소리에 번쩍 정신이 든 영수는 옷소매로 거칠게 눈물을 훔치며 벌떡 일어납니다. 그의 눈빛은 방금 전의 슬픔을 거두고 다시 가장으로서의 단단함을 되찾았습니다. 민호야, 당장 119 부르고 차 대기시켜라. 큰 병원으로 가자. 내 며느리,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야겠다. 영수와 민호는 서둘러 지은을 안아 조심스럽게 휠체어로 옮기며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뛰었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잦아들고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봄이 왔습니다. 종합병원 무균병동 휴게실 창가에 휠체어 하나가 평화롭게 놓여 있네요. 그 위에는 여전히 머리에 두건을 쓰고 있지만 전보다 훨씬 혈색이 돌아온 며느리 지은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늙은 시아버지 영수가 서툰 솜씨로 사과를 깎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투박한 손으로 과도를 쥐고 껍질을 깎아내는 모양새가 삐뚤빼뚤 엉성하기 짝이 없죠. 하지만 사과 한 조각을 작게 잘라 며느리의 입에 넣어주는 영수의 눈빛에는 지극한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은이 수줍게 사과를 받아 먹으며 미소 짓자 영수의 주름진 얼굴에도 환한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많이 먹어라. 잘 먹어야 백혈구 수치도 오르고 퇴원도 빨리 하지. 그때 복도 끝에서 퇴근한 아들 민호가 양손 가득 간식거리를 들고 다가옵니다. 민호는 밤새 간호하느라 피곤해 보이는 아버지를 보며 이제 그만 들어가 쉬시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영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자신이 더 있겠다고 고집을 피우십니다. 예전 같으면 며느리 눈치 보며 겉돌았을 시아버지가 이제는 며느리의 가장 든든한 보호자가 된 것입니다.
세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앉아 창틀에 올려둔 작은 액자를 함께 바라봅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영수의 아내, 즉 어머니의 영정사진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영수는 사진 속 아내를 한 번, 그리고 살아 돌아온 며느리를 한 번 번갈아 쳐다봅니다. 죽은 아내가 하늘에서 며느리를 지켜주었다고 믿으며 영수는 마음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영수가 며느리의 앙상한 어깨를 토닥이며 투박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건넵니다. 아가, 얼른 털고 일어나자. 내가 해주는 된장찌개가 먹고 싶구나. 지은이 눈시울을 붉히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자 병실 안에는 훈훈한 온기가 감돕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회진을 들어오자 영수는 익숙하게 며느리의 식사량과 컨디션을 줄줄 읊어댑니다. 간호사에게 이것저것 묻고 챙기는 영수의 뒷모습은 더 이상 처량한 독거노인이 아닙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다시 일어선 가장의 단단한 등처럼 듬직해 보일 뿐입니다.